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유산 문제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내가 장남이니 당연히 재산의 절반은 내 몫이야. 이번 사업은 진짜 대박 날 거야. 자금이 꼭 필요해. 라고 주장했고 민석이는 형은 이미 아버지에게 충분히 받았잖아. 실패한 사업에 다 탕진했으면서 내가 더 받아야 공평해. 라며 맞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된 여성입니다. 3개월 전에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큰아들 태주는 46세로 사업을 한다며 아버지에게 여러 번 투자금을 받아갔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황금손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손대는 사업마다 망했죠. 둘째 아들 민석은 42세인데 대기업 L그룹에 다니지만 허영심이 강해 늘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명품 슈트의 외제차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지만 실상은 카드 빚으로 가득합니다. 막내딸 수아는 38세로 이혼 후 아이 둘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의 양육비 문제로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정한 성격이지만 늘 피해자 의식이 강한 아이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유산 문제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 수아는 오빠들은 다 성인 남자들이잖아. 나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으니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해. 엄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라고 애원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로 언쟁을 하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너 아버지 돈 얼마나 뜯어갔는데 또 뭘 더 바라는 거야? 사업한다고 수억을 꿀꺽하고 이제 와서 뭘 더 달라고? 내가 언제 꿀꺽했어? 그건 다 사업 투자금이었고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야. 너는 좋은 직장 다니면서 명품 사고 외제차 타면서 뭐가 부족해서 아버지 재산까지 탐내? 이렇게 시작된 말다툼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변했고 결국 큰아들이 둘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둘째도 질세라 형의 손을 뿌리치며 밀쳤고 비틀거리던 큰아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둘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주변에서는 친척들이 급히 달려와 두 사람을 말렸지만 이미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아버지 장례식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평소에도 저렇게 사이가 안 좋았대. 돈 문제로. 고인이 저승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자식 키워봤자 저거 봐. 저 모치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 재산이 꽤 된다던데. 저런 이원.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며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남편의 장례식장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관 앞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는데 저는 그저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남편도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자식들은 유산 상속 절차를 서두르라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준비한 것은 예상치 못한 복수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제가 속은 덜 상했을 것입니다. 태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유언장은 있어요? 다음 주에 미팅이 있어서 자금 준비를 해야 해서요. 제가 막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 있는데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도 없이 위로도 없이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언장은 없단다. 법적으로는 내가 50%, 너희가 각각 50%를 나눠 갖게 되겠지.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자식들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재산 목록과 통장 사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3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상속 절차가 좀 복잡하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별로 복잡한 것도 없잖아요.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 목록만 알려주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복잡한 일 처리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마치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또는 재산을 빼돌릴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아들의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둘째도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민석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법적인 것도 제가 회사 법무팀에 물어볼 수 있고요. 그나저나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분배에 대해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제게 뭐 특별히 남기고 싶다거나. 그때 수아가 눈을 굴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애들 학비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해요. 지연이는 이제 중학교 가고 우진이는 학원비도 많이 들고 오빠들은 각자 벌어서 생활하지만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잖아요. 아버지도 그런 상황을 아셨을 거예요. 늘 손주들 걱정하셨는데 세 자식 모두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며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다시 언성이 높아지려는 찰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해. 아버지가 떠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벌써 재산 나누기에 혈안이 되어 있구나. 장례식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니 제 말에 자식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욕심 많은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말입니다. 남편은 늘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란다며 열심히 일했지만 과연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다음 날 저는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상담한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할머니께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제 복수의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서둘러 재산을 정리하자고 독촉했지만 저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자식들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특히 태준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어머니,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라며 재산 분배가 언제 시작될지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세금 문제로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수아는 아이들 여름 캠프 보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마 상속 절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두 서둘러 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자식들의 표정은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계속 다리를 떨고 민석이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수아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상속 관련 내용이 들어있단다. 자식들은 눈을 반짝이며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가 먼저 손을 뻗어 제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라며 봉투를 집으려 했지만 제가 먼저 가로챘습니다. 잠깐만. 내가 먼저 설명을 해야겠구나.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함께 일구었어. 너희들이 어릴 때는 학비며 용돈이며 아낌없이 지원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지. 큰아들은 사업한다고 여러 번 돈을 받아갔고 둘째는 결혼할 때 집 장만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막내는 이혼 후에도 계속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어. 자식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너희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니?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재산 분배에만 관심을 보였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단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과연 너희 아버지의 뜻일까 하고 말이야. 큰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모두가 감정적이었을 뿐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왜 아버지 기일에 맞춰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자고 했을 때 너희 모두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니? 자식들은 말문이 막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준비한 것이란다. 먼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함께 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지역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어. 우리 집도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기로 했고 남은 현금은 내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었지.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장애. 너희 아버지 장례식에서 보여준 행동은 상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단다. 게다가 법적으로 이 재산의 50%는 내 것이고 내가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내 자유야. 둘째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우리 형제들의 몫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너희들이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단다. 세 자식 모두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너희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주 주말마다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해. 독거노인 돌봄, 급식 봉사, 청소 등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매달 너희 아버지의 제삿날에는 반드시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 큰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사업 때문에 바쁘고 동생들도 각자 일이 있잖아요. 그래. 너희가 그런 시간이 없다면 상속금을 포기하는 거지. 간단해. 제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막내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데요? 기부하고 나서. 너희 셋이 나눠 가질 금액은 각자 5천만 원씩이야. 물론 조건을 모두 이행했을 때 이야기지만 5천만 원이요? 고작 그게 전부라고요? 태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최소 10억은 넘을 텐데 우리 셋이 합쳐 1억 5천만 원이라니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농담이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농담이 아니란다. 나머지는 모두 기부했어. 계약서도 이미 작성했고 돌이킬 수 없단다. 민석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평소 그가 자랑하던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이건 절대 말도 안 돼요. 우리도 법적 권리가 있어요. 회사 법무팀에 물어봤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너희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내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구나. 게다가 소송을 시작하면 너희가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모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 장례식장 CCTV 영상도 이미 확보해 놓았단다. 자식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의 추태가 법정에서 공개된다면 그들의 사회적 체면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 너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내가 남겨둔 그 5천만 원마저도 모두 기부할 생각이야.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남지 않을 거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막내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 목숨 포기할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막내는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말 죄송해요. 장례식에서 우리가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저도 모르게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내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려. 돈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으로 말이야. 큰아들과 둘째는 아직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대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조건을 따를게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참여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그가 노인복지센터의 독거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진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만난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같은 고향 출신이셨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삿날 자식들은 모두 시간을 맞춰 모였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분위기나 재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진심으로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봉사활동이 3개월째 접어들면서 자식들에게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복지센터에서 만난 치매 노인을 돌보면서 자신의 허영심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김할머니께서 젊었을 때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세요. 제가 비싼 시계나 명품에 집착했던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막내딸도 복지센터에서 만난 할머니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인생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효도의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봉사활동 4개월 차에는 세 자식이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우리 마을 어르신 자서전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닌 겸손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업 계획도 다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대부분 기부하셨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평소 황금손이라 자칭하며 잘난 척하던 태준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보여준 저희 모습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을 두고 민석이랑 싸우고 수학까지 울리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처음으로 큰아들의 눈에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벽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버지가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하셨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단 거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큰아들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봉사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복지센터에 기부해 주세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복수는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것일까요?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의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 자식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돈 받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그 돈으로 아버지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자식들은 제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더 성장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편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일주기가 되던 날,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더 이상 불화나 다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억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계획했던 복수는 결국 우리 가족을 치유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태준이는 더 이상 황금손이란 별명을 사용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 확장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안정적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수익의 일부를 남편 이름의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있지요. 센터의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시작했는데 벌써 10명의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처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도 의미 있게 쓰는 법을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태준이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민석이는 허영심을 버리고 검소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시계와 외제차를 팔아 빚을 청산했고 손목에는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이제는 매주 주말마다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문성을 살려 만든 우리 마을 어르신 이야기 다큐멘터리는
지역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지요. 수아는 더 이상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녀 지연이와 우진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유대감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최근 복지센터의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이 저에게 이렇게 행복을 줄 몰랐어요. 라며 그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은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과 매주 한 번씩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전처럼 재산 이야기나 돈 타령은 없습니다. 대신 서로의 일상과 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남편에 대한 추억을 나눕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탁은 제가 꿈꿔왔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처음 계획했던 복수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나 봅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던 그들이 이제는 나눔과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자식들과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모두 진심으로 그를 추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묘비 앞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희가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족 간의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함께 나눈 시간과 추억임을 잊지 마세요. 저의 복수는 결국 용서와 화해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남편이 진정으로 바랐던 유산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이해와 화합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